그해 겨울은 유난히 눈이 내려도 하얗지 않았지요. 쌓이기도 전에 클빛으로 변하였고 바람이 불어도 맑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탄 냄새가 섞여 들어왔으니까요. 한양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이 없던 한씨 가문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그 겨울의 냄새였습니다. 충신이라 불리던 한진백은 영모의 우두머리라는 이름을 뒤집어 쓴 채 형장에 섰습니다. 그가 평생 섬겼던 나라가 그의 목을 가져갔지요. 그 목이 떨어지던 날 한진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억울하다 소리치지 않았고 살려달라 빌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눈을 감기 직전 아주 잠깐 남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지요. 그 남쪽 어딘가에 아무 죄도 모른 채 내처질 딸 고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고은은 산자락 끝 마을로 내쳐졌습니다. 관아의 사내들이 들이닥쳐 비단을 걷어가고 폐물을 뒤지고 마당에서 불을 질렀습니다. 이웃들은 담 너머로 내다보다가 눈이 마주치면 얼른 고개를 돌렸지요. 어제까지 고개 숙여 인사하던 사람들이 하루 사이에 모른 척하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은이 가진 것이라곤 등에 맨 보따리 하나, 그리고 곁에 선 어린 머슴 마루뿐이었지요. 마루는 아직 어깨도 다 여물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한씨 가문 마당에서 물동이를 나르고 장작을 주우며 마구간 말똥을 치우던 아이였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언제나 마지막으로 먹었고 잠을 잘 때는 언제나 헛간 구석에서 잤습니다. 부르면 달려가고 시키면 하고 무거운 것은 먼저 들겠다고 손을 내밀던 참 착한 아이였지요. 그런 아이가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마루는 가문이 무너지던 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네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칠 때 고은의 뒤에 섰지요.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른들은 다 흩어졌는데 아이 하나가 아씨 뒤에 서 있었지요. 관아 사내 하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꼬마가 뭘 하겠다는 거야? 마루는 그 말을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고은이 내쳐진 곳은 산자락 끝 마을이었습니다. 집이라 부르기 어려운 곳이었지요. 지붕은 삐뚤게 내려앉았고 벽은 손가락이 들어갈 만큼 갈라져 있었습니다. 마루를 밟으면 삐걱거렸고 문을 열면 경첩이 한쪽만 붙어 있었지요. 부엌에 들어가 보니 솥 하나가 있었으나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쌀 한 톨도 소금 한 줌도 없었지요. 마루는 집 안을 한 바퀴 돌아본 뒤 고은 앞에 섰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아씨, 저 장작은 패어 올 수 있습니다. 고은은 그 말을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냥 장작을 패오겠다는 평범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 추운 겨울 고은이 들은 말 중에 가장 따뜻했습니다. 관아에서 내려온다는 구율미는 끊겼습니다. 방두식이라는 자가 왔지요. 실은 내용을 확인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끊겼다는 것을 직접 고하러, 그것을 즐기러 온 것이었지요. 역적의 딸에게 줄 쌀은 없다. 이 문서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 나도 어쩌지 못한다. 목소리는 공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공손함 속에는 비웃음이 얹혀 있었지요. 역적의 딸,
그 말 한마디를 입 밖으로 내는 것을 그는 즐기고 있었습니다. 고은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너진 표정도 당당한 표정도 아니었지요. 방두식이 먼저 눈을 피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돌아갔지요. 마루는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모질어졌습니다. 방두식이 다녀간 뒤부터였습니다. 사람들은 고은을 보면 더러운 것이 지나갈 때처럼 길을 비켜섰지요. 고은은 어느 날 장터에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은비녀 하나를 손에 쥐고 갔지요. 그것을 팔면 며칠 치쌀은 살 수 있을 터였습니다. 그런데 장터 사람들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리 가시오. 역적 집안 물건은 재수 없다 하지 않소?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고은의 치맛자락에 돌을 던지고 달아났지요. 고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녀를 손에 쥔 채 고개를 숙이고 돌아왔지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뒤따르던 마루는 달랐습니다. 두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이를 깨물었습니다. 마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장터에서 아이 하나가 어른이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고은은 부엌에 서서 빈솥에 물을 붓고 있었습니다. 쌀이 없는데도 마치 죽을 끓이는 사람처럼 나무 주걱으로 솥 안을 저었지요. 아무것도 없는 물이 끓었습니다. 하얀 김이 올라왔고 솥 안에서 퍼덕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은은 마루가 볼까봐 태연한 얼굴을 하였습니다. 마파할 것이 두려웠으니까요. 차라리 죽을 끓이는 척이라도 하면 저 아이가 조금은 덜 걱정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마루는 보았습니다. 문지방에 등을 기댄 채 고은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아씨가 빈 솥을 젓고 있다는 것을 마루는 말없이 오래 보았답니다. 그날 밤 마루는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헛간 구석에 누워 천장의 검은 나뭇결을 바라보며 무슨 수가 있을지 생각하였습니다. 산 위 깊은 곳에 있는 황노인의 숯가마가 떠올랐습니다. 어른 산에도 버티기 힘든 곳이라 아무도 들어가려 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마루는 생각하였습니다. 버티면 된다고. 그러면 아씨가 굶지 않아도 된다고. 소년의 결심은 단순하고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마루는 이른 시간에 고은을 찾아왔지요. 아씨, 저 산 위에 있는 숯가마로 가겠습니다. 품삯은 쌀로 받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고은은 물 깃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고은은 마루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직 실오라기 같은 팔이었습니다. 이 팔로 저 무거운 숯을 질 수 있을까 싶었지요. 너는 아직 아이라서 거긴 위험해. 그곳은 어른들도 쓰러지는 곳이란다. 마루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고은은 어쩔 수 없이 보내주었습니다. 마루는 안개 자욱한 산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미끄러지면 아씨에게 쌀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지요. 산 아래에서 고은은 마루가 올라간 방향을 보았습니다. 그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마터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마루의 그림자가 사라지던 순간 고은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소리도 없이 떨어졌지요. 고은은 다짐하였습니다. 이 아이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자신도 끝까지 버티겠다고 말이지요. 숯가마 연기 속으로 걸어 들어간 아이 하나가
훗날 한 여인의 운명을 일으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고은은 아주 작게, 아주 간절하게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숫가마의 하루는 해가 채 뜨기도 전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답니다. 별들이 아직 하늘에서 완전히 물러나지 않은 시각이었지요. 마루는 이미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자기 몸집만한 장작을 지고 발밑은 차가운 새벽 이슬에 젖었지요. 산길은 어두워 앞이 보이지 않았으나 마루는 한 번도 발을 더듬지 않았습니다. 며칠 만의 길이 발에 익어버린 탓이지요. 어디쯤에서 돌뿌리가 툭 튀어나오는지,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지 몸이 먼저 기억하게 되었으니까요. 가마터가 가까워지면 뜨거운 열기가 산바람을 타고 먼저 마중을 나왔답니다. 아직 가마 앞에 서지도 않았는데 볼이 발갛게 달아오르고 숨이 짧아졌지요. 하지만 마루는 그 열기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씨에게 쌀 한 줌이라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가마터 주인인 황노인은 마루를 처음 본 날부터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답니다. 마루가 처음 가마터 앞에 섰을 때 황노인은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가 빠진 입을 벌려 낄낄거렸지요. 역적 집안 꼬마가 이 불구덩이에 들어오겠다고? 어디 한번 버텨보거라. 쓰러지면 그냥 산짐승, 밥이나 될 터이니. 마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아끼는 법을 이 짧고 고된 며칠 사이에 이미 배워버렸기 때문이지요. 배고픈 사람은 말보다 밥을 먼저 구해야 했고 지켜야 할 아씨가 있는 아이에게는 울거나 대꾸할 틈조차 없었답니다. 황노인은 그 침묵을 보고 또 웃었습니다. 제풀에 겁을 먹어 입도 뻥끗 못하는 겁쟁이라 여겼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황노인이 틀린 것이었답니다. 마루는 겁쟁이가 그저 말할 가치가 없는 상대에게 제 소중한 힘을 낭비하지 않는 법을 알고 있었을 뿐이지요. 황노인은 품삯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어른 사내의 절반도 안 되는 쌀을 내밀며 어린 놈이 이것도 과분하다며 생색을 냈지요. 하지만 마루는 묵묵히 그것을 받았습니다. 보잘것없는 양이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가마터의 일은 숨을 앗아가는 고된 일이었습니다. 장작을 감아 깊숙이 밀어넣고 매연이 자욱한 속에서 숯을 꺼낼 때면 연기가 눈을 찔러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요. 독한 연기는 목구멍 깊숙이 들어와 지독한 기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밤이면 헛간 구석에서 몸을 웅크려야 했지만 마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씨를 생각하는 마음이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루의 얼굴은 금세 검게 변해갔습니다. 아무리 씻어내도 손톱 밑에 박힌 숟가루는 지워지지 않았고 옷자락은 검은 기름 얼룩으로 가득하였지요. 그러나 마루에게는 자신의 몰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밥을 받으면 절반은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품 안에 소중히 감추었지요. 깨끗한 천에 싸서 황노인 몰래 숨겼답니다. 만약 황노인이 알면 그마저도 빼앗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어떤 날은 산나물을
뜯기도 했습니다. 가마터를 오가는 길목에 눈에 띄는 것들을 하나하나 모았지요. 이것이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마루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루는 언제나 자기가 먼저 조금 떼어 먹어보곤 했답니다. 혹여 독이라도 있어서 아씨가 아프시면 안 되니까요. 한참이 지나도 배가 아프지 않으면 그제야 안심하고 고은에게 가져갔지요. 그것이 마루가 매일같이 하는 소중한 일과였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그런 마루를 따라다니며 짓궂게 놀려댔습니다. 쟤 좀 봐. 온몸이 시커매. 수냄새 난다. 더러워. 처음에는 한두 명뿐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아이들은 패거리를 지었습니다. 마루를 괴롭혔습니다. 길목에 숨어 기다리기까지 했지요. 마루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걸었답니다. 뛰거나 화를 내면 아이들이 더 신나서 달려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앞만 보고 마음속으로 아씨만 생각하며 걸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보다 더 모질었습니다. 마루가 지나가면 대놓고 코를 막거나 일부러 마당에 재를 뿌리기도 했지요. 어떤 날은 시장 어귀에서 한 사내가 마루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말리기는커녕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마루는 그 모든 모욕을 꾹 삼켰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아씨 고은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릴 때면 마루의 눈빛은 무섭게 변했답니다. 짐승이 몸을 낮추기 전에 눈부터 변하듯 마루의 눈에 서늘한 빛이 돌았지요. 그 눈을 마주하면 어른들도 잠시 말을 멈추곤 했습니다. 황노인이 숯을 대량으로 넘겨야 하는 날이라 새벽부터 밤늦도록 가마를 쉬지 않고 돌렸지요. 그러다 결국 사고가 나고 말았답니다. 벌겋게 달아오른 숯덩이 하나가 집게에서 빠져 마루의 발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루는 비명을 지르면 황노인이 쓸모없다며 내쫓을까봐 이를 깨물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숯덩이를 피하려다 손바닥이 장작 더미에 깊게 쓸려 피가 쏟아졌지요. 황노인은 일 못하면 밥도 없다며 혀를 찰 뿐이었지요. 밤길을 내려오는 마루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느리고 무거웠습니다. 피 묻은 헝겊으로 대충 감은 손은 검댕이 얼마나 두껍게 앉았는지 숯덩이인지 구별조차 되지 않았지요. 마루는 그 손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가슴이 아렸습니다. 아씨 앞에 이런 더러운 손을 내밀기가 너무나 싫었던 것입니다. 내려오는 내내 어떻게 하면 이 손을 감출 수 있을지만 생각했답니다. 고은은 여느 때처럼 문 밖에서 마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루를 본 고은은 숨을 헉하고 멈출 수밖에 없었지요. 검댕 범벅인 얼굴과 절뚝이는 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루는 황급히 손을 등 뒤로 감추었답니다. 아씨,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고은은 속지 않았습니다. 마루야, 다친 거야? 어서 손을 보여줘. 고은은 등 뒤로 돌아가 감추어둔 그 투박하고 검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루가 당황하여 손을 빼려 했지만 고은은 결코 놓아주지 않았지요. 고은은 마루를 부엌 물동이 앞에 앉혔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씨.
하지 마세요. 손에 검댕이 묻습니다. 만류에도 고은은 차가운 물에 마루의 손을 담갔습니다. 맑던 물이 금세 시꺼먼 먹물처럼 변해갔지요. 마루는 자신의 손에서 나오는 그 어둠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은은 정성껏 마루의 손등을 닦아냈습니다. 검은 때가 벗겨지자 드러난 처참한 상처들 앞에서 고은의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지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고은은 고개를 숙인 채 계속해서 마루의 손을 닦았습니다. 마루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검댕 냄새가 납니다. 저는 아씨 곁에 가까이 오면 안 되는 놈입니다. 그제야 고은은 고개를 들어 마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분명했지요. 마루야, 검다고 해서 다 더러운 것이 아니야. 이것은 내가 나를 살리려고 일하다 묻은 건데 이 검댕이 더럽다면 나는 지금 무엇이 되겠느냐? 마루는 가슴 깊은 곳에서 꽁꽁 묶여 있던 무언가가 스르르 풀려나가는 기분을 느꼈답니다. 아씨에게 들키지 않으려 고개를 푹 숙였지만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눈물까지는 감출 수 없었답니다. 고은은 모른 척 해주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마루의 손을 닦아줄 뿐이었지요. 그것이 고은이 해줄 수 있는 배려였답니다. 그날 이후 마루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마루는 예전처럼 고개를 깊이 숙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검은 손이 부끄러운 불명예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당당한 걸음걸이였지요. 고은 또한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굶주린 채 운명만 탓하지 않았습니다. 고은은 산나물을 직접 장터에 나가 팔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역적의 딸이라 욕해도 고은은 꿋꿋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단순히 하루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이 산자락을 벗어나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힐 힘을 기르기로 결심한 것이지요. 어느 깊은 밤이었답니다. 무너져가는 작은 방 안에 작은 숯불 하나가 빨갛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루가 아씨를 위해 몰래 챙겨온 숯 몇 조각이었지요. 그 작은 불꽃 앞에서 고은과 마루는 처음으로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주인과 머슴이라는 신분이 잠시 물러난 자리에는 두 영혼만이 있었답니다. 흔들리는 불빛 속에서 마루의 손을 바라보던 고은은 생각했습니다. 숯불은 가장 검은 것이 타올라 가장 밝은 빛을 냅니다. 검은 것이 버티고 버텨 끝내 눈부신 빛이 되는 법이지요. 그날 밤의 고요한 결심이 훗날 고은이 세상을 뒤흔들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는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되었답니다. 산자락 끈 마을의 시간은 한양의 시간보다 훨씬 더디게 흘렀답니다. 그 더딘 시간 속에서 계절은 12번이나 옷을 갈아입었지요. 마루가 처음 숯가마로 올라가던 날의 앳된 얼굴은 어느덧 사라지고 그의 얼굴에는 산바람과 숯 연기가 새겨놓은 단단한 주름이 자리 잡았습니다. 15 소년이던 마루는 장성한 청년이 되어 있었지요. 그 12년 동안 마루의 손은 단 한순간도 깨끗할 날이 없었답니다. 매일 새벽 산을 오르고 뜨거운 가마 속에서 숯을 꺼내고 검댕을 뒤집어 쓰고 내려오는 일상. 누군가는 지옥이라 불렀을 그 반복되는 하루가 마루에게는
아씨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이제 마루의 어깨는 장작 수십 묶음을 지고도 끄떡없을 만큼 넓어졌고 그의 팔뚝은 단단한 숫덩이처럼 굳건해졌습니다. 황노인은 진작에 세상을 떠났지요. 그가 떠난 뒤 마루는 가마터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마루는 묵묵히 숯을 구웠고 그가 구운 숯은 유난히 화력이 좋고 오래 간다는 소문이 나면서 산 아래 장터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까지 팔려 나갔습니다. 검댕이 놈이라 놀리던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마루가 구워온 숯 없이는 겨울을 나기 힘들게 되었지요. 하지만 마루의 삶은 여전히 검은색이었답니다. 숯가마터 주인이 되었어도 그는 여전히 가장 힘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마루에게 돈이란 아씨의 해진 치마를 새로 맞추고 아씨의 밥상에 고기 한 점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사랑의 증표였을 뿐입니다. 고은 또한 변하였지요. 몰락한 양반가의 아가씨는 이제 이 마을에서 가장 강인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마루가 가져다 주는 쌀과 나무를 팔아 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장터 한 귀퉁이에 작은 점포를 마련했답니다. 고은은 영리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초리를 견뎌내는 법을 배웠고 장부의 숫자를 맞추며 세상을 읽는 법을 스스로 깨우쳤지요. 고은은 이제 비단 옷을 입지는 않았지만 무명 옷차림에서도 감출 수 없는 기품이 흘렀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대놓고 역적의 딸이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고은은 마루가 벌어온 숟가루 묻은 돈 한 푼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언젠가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고 한양으로 돌아갈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마루는 매일 밤 일을 마치고 내려와 고은이 끓여주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그것이 마루의 인생에서 유일한 안식이었지요. 마루는 여전히 고은 앞에 앉을 때면 제 손을 먼저 살폈습니다. 혹여 숟가루가 묻어나 고은의 찻잔을 더럽힐까봐 찬물에 몇 번이고 씻어내어 손등이 벌겋게 부어오를 때까지 닦아내곤 했답니다. 어느 날 밤이었지요. 고은은 그런 마루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12년 전 처음으로 그 검은 손을 씻겨주던 부엌의 풍경이 떠올랐지요. 그때보다 훨씬 크고 단단해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지워지지 않는 수채 흔적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마루야, 이제는 가마터 일을 다른 이에게 맡겨도 되지 않겠느냐? 고은이 조용히 물었을 때 마루는 빙긋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답니다. 아씨, 저는 불 옆에 있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마루의 말에 고은은 가슴 한 구석이 찡하게 울려왔습니다. 이 사내는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의 겨울 한양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답니다. 영모 사건에 연루되었던 이들이 다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한진백의 억울함이 조금씩 세상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은은 그 소식을 듣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12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복물 터지듯 쏟아졌지요. 마루는 그런 고은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어깨를 빌려주지도 손을 잡아주지도 않았지만 그저 등 뒤에서 바람을 막아주는
바위처럼 서 있었답니다. 고은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한양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말이지요. 아버지의 신원을 복권시키고 빼앗겼던 가문을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그것은 고은 혼자만의 숙제가 아니라 마루가 저 뜨거운 가마 속에서 구워낸 숯불의 대가이기도 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두 사람은 12년 전 처음 정착했던 그 쓰러져 가던 폐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제 집은 깨끗하게 수리되어 있었고, 마당에는 겨울바람을 막아줄 든든한 담장도 생겼지요. 마루는 고은에게 보따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비녀와 은전들이 가득했답니다. 고은이 장터에서 팔려다 거절당했던 어머니의 은비녀와 마루가 12년 동안 한 푼 두 푼 따로 모아온 은전들이었습니다. 아씨, 한양에 가시면 큰 돈이 필요하실 겁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고은은 그 보따리를 받아들고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전 하나하나에 묻어 있을 수지연기와 땀 냄새가 느껴지는 듯 했으니까요. 고은은 보따리를 꽉 쥐고 마루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루야, 한양으로 함께 가자. 하지만 마루는 그저 허허롭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답니다. 저는 한양 체질이 아닙니다. 아씨, 저는 이 산자락에 나무 냄새와 수창기가 좋습니다. 아씨가 한양에서 자리를 잡으실 때까지 제가 이곳에서 든든한 뒷배가 되어드려야지요. 혹여 한양이 춥고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여기 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루의 고집을 고은은 꺾을 수 없었습니다. 마루가 왜 나무려 하는지 고은은 잘 알고 있었지요. 마루는 혹여 자신이 아씨의 앞길에 짐이 될까봐 스스로를 이곳에 묶어두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은은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하고 아파서 다시 한번 눈물을 삼켰답니다. 다음 날 새벽, 고은은 한양으로 떠나는 마차에 올랐습니다. 멀어지는 마차 뒤로 마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검댕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산위 가마터 입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지요. 고은은 마차 창문을 열고 마루의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마차는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졌고 마루는 그 자리에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물이 그의 검은 뺨을 타고 흘렀을지도 모릅니다. 아씨가 드디어 빛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에 마루는 진심으로 행복했답니다. 마루는 다시 가마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가마문을 활짝 열고 장작을 집어넣었지요. 12년의 세월이 그 불꽃 속에 녹아 있었고 그 불꽃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고은은 한양으로 향하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사랑을 잊지 않겠다고. 자신이 입는 화려한 비단옷 속에 마루가 구워낸 숯의 온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허대감은 처음부터 고은의 객주만을 탐냈던 것이 아니었답니다. 그에게 객주라는 곳은 장터 한 귀퉁이에 보잘것없는 곳에 불과했지요. 권세 있는 자의 눈에 그런 작은 장소에 무슨 욕심이 생겼겠습니까? 허대감이 진짜 찾고 있던 것은 따로 있었답니다. 바로 고은의 아버지 한진백이 죽기 전 어딘가에 숨겼다는 결정적인 문서였지요. 자신과 그 윗선의 이름이 적힌 은밀한 장부였답니다. 그들의 죄를 증명할
반쪽 옥패도 함께였지요. 한진백은 영모의 우두머리로 몰려 형장에 섰으나 허대감은 알고 있었지요. 한진백이 무언가 무서운 것을 남겼다는 사실을요. 그것이 세상에 나오는 날에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터였습니다. 그러니 고은은 그에게 단순한 역적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증거이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였지요. 고은이 살아있는 것도 눈의 가시였는데 객주를 일으켜 세우는 모습은 더더욱 견디기 힘들었답니다. 허대감은 결국 방두식을 불렀습니다. 방두식은 오래도록 남에게 무릎 꿇어온 자답게 뼈가 눌리는 고통도 잊은 채 비굴한 자세로 엎드렸지요. 사람은 칼로만 죽이는 것이 아니다. 이름을 더럽히면 산 사람도 제 발로 무덤에 들어가게 되는 법이지.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있는 것을 지워버려라. 방두식에게 그것은 식은 죽 먹기였지요. 허대감은 잔인하게 명령했습니다. 고은의 객주를 영모의 소굴로, 곁을 지키는 마루를 역적 잔당의 우두머리로 꾸며내라고 말이지요. 며칠 뒤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고은의 객주의 밤마다 수상한 장정들이 모여 마루에게 칼 쓰는 법을 배운다는 말이었습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퍼졌지요. 한진백의 딸이 아버지의 원한을 갚으려 다시 영모를 꾀한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장터를 덮쳤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객주 앞을 지날 때면 발걸음을 서둘렀고 안을 기웃거리다가도 눈이 마주치면 죄인처럼 고개를 돌렸지요. 거래를 끊겠다는 이들이 속출했고 든든했던 일꾼들조차 불안함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봉치리만이 소문의 뿌리를 찾아 장터를 뛰어다녔답니다. 결국 소문의 출처가 관아 쪽임을 알았을 때 고은은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소문은 칼보다 무서웠습니다. 칼은 막아내면 그만이지만 입을 타고 흩어지는 소문은 하나를 막으면 열이 되고 백이 되어 돌아왔으니까요. 고은은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그날 밤 마루는 객주 뒤뜰에서 쉼없이 장작을 팼습니다. 멈추지 않는 도끼질 소리가 유난히 날카로웠지요. 내리치는 그 소리에는 마루에 억눌린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답니다. 고은이 다가서자 그제야 마루는 멈추었습니다. 강인한 어깨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아씨를 해치려 드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고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움직이는 순간 저들은 기다렸다는 듯 영모의 증거라며 분명히 덤벼들 거야. 독한 명분이 될 것이라고 말이지요. 마루는 자신의 힘이 이 순간 가장 위험한 덫이 되었다는 사실에 주먹을 꽉 쥐었답니다. 새벽녘 군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대문이 거칠게 열리고 방두식이 비열하게 웃으며 들어왔지요. 영모의 무리를 잡으러 왔다. 우두머리 마루를 체포해라. 일꾼들이 분노하며 뛰어나가려 할 때 마루의 낮은 목소리가 마당을 내리눌렀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라! 그것은 명령이자 간청이었답니다. 마루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마루의 실력이라면 그들을 제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루는 두 팔을 순순히 내밀었습니다. 자신이 저항하는 순간 고은이 영모의 괴수라는 누명을 쓸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지금 마루가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투쟁이었답니다. 밧줄이 마루의 손목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마루가 끌려가며 고개를 돌려 고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은 괜찮으니 흔들리지 말라고, 장부를 끝까지 지켜내시라고 눈으로 말하고 있었지요. 관아 마당에는 허대감이 여유롭게 서 있었습니다. 군졸들이 마루의 어깨를 짓눌러 강제로 무릎을 꿇렸습니다. 허대감이 피 묻은 마루를 비웃었지요. 검은 호랑이라더니 묶어 놓으니 그저 숫덩이와 다를 바 없구나. 마루는 입가에 피를 흘리면서도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냈습니다. 허대감은 시선을 고은에게 옮겼습니다. 내가 고개를 숙이면 저놈의 다리는 살 것이고 고집을 부리면 저놈은 평생 기어다니게 될 것이다. 마당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지요. 고은은 마루를 보았고 마루는 소리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고개 숙이지 말라고 눈으로 외치고 있었지요. 하지만 허대감은 다시 고은을 압박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죄가 아직 다 씻기지 않았거늘 고개를 숙여라. 그러면 저놈을 살려주마. 고은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답니다. 한 번 꿇은 무릎은 다시는 펴지지 않는 법임을 고은은 잘 알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마루는 지금 스스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온몸을 내던지고 있었지요. 고은은 결심했습니다. 마루가 지켜온 것을 이제는 꺼내야 할 때가 온 것이지요. 고은의 손이 천천히 품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끝에 낡고 색바랜 천 조각이 닿았지요. 그 안에는 불에 그을린 밀서와 반쪽짜리 옥패가 감싸여 있었답니다. 아버지 한진백이 남긴 진실을 밝힐 단 하나의 열쇠였지요. 허대감은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웃고 있었습니다. 관아마당 위로 고요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고은은 천천히 손을 꺼냈습니다. 12년의 인내와 마루의 헌신이 담긴 증거가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미는 순간이었지요. 마루와 고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의 삶을 통째로 바친 마지막 승부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답니다. 고은이 품속에서 꺼낸 천 조각은 낡고 시꺼멓게 변해 있었답니다. 가장자리는 불에 타서 너덜거렸고 세월의 풍파에 본래의 빛깔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지요. 그 12년 동안 고은은 단 한 번도 이 천 조각을 밖으로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순간 진실이 세상의 빛을 보아야만 하는 이 자리를 기다려온 것이지요. 허대감은 처음에 비웃었습니다. 아주 느긋하고 오만한 웃음이었지요. 그런 해진 헝겊 따위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 역적의 딸이 목숨이 아까워 허술한 연극을 꾸민 모양이로구나. 허대감의 조롱에도 고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비웃음이 곧 경악으로 바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차갑고 침착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지요. 고은은 떨리는 손으로 천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안쪽에서는 불길에 그을린 밀서가 모습을 드러냈답니다. 종이 끝은 바스러질 듯 얇았으나 그 위에 새겨진 글자들만은 또렷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기 전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필체였지요. 그 안에는 허대감과 방두식이 군량을 빼돌리고 역모를 꾸민 추악한 기록들이 낱낱이 적혀 있었답니다. 고은은 밀서를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올렸지요. 마당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허대감은 가짜라며 소리쳤지만 떨리는 목소리 끝에는 이미 공포가 서려 있었답니다. 그때 고은이 반쪽 옥패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영롱한 빛을 내뿜는 그 옥패는 왕실 군량 감찰의 표식이 새겨진 귀하디귀한 증거였지요. 아버지는 영모를 꾸민 것이 아닙니다. 군량을 가로채 백성들을 굶긴 자들을 고발하려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고은의 외침이 마당을 울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관아 정문이 거칠게 열리며 말발굽 소리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암행어사 표식을 가슴에 품은 백유현이 위엄 있게 등장했지요. 그는 고은의 밀서를 살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한 정적 끝에 백유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문서는 진짜다. 조작된 것은 문서가 아니라 한진백의 죄명이었구나. 그 한마디에 허대감은 그대로 주저앉았고 거짓된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루를 묶고 있던 밧줄은 마침내 끊어졌습니다. 오래 무릎 꿇려 있던 탓에 마루가 비틀거리자 고은은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루의 눈을 보았습니다. 내가 나를 살리려 매일 산을 오르내리던 그 숭고한 모습을 모두가 보았단다. 그때 나는 고맙다는 말조차 못했구나. 쑥가마 불길 앞에서도 울지 않던 마루의 눈이 붉게 젖어들었습니다. 며칠 뒤 한진백의 이름이 다시 당당히 세워졌습니다. 그는 역적이 아니라 충신이었고 고은의 가문은 명예롭게 복권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은은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쑥가마 속에서 사라진 마루의 어린 시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이 무거운 승리 끝에 결국 남은 것은 서로뿐임을 고은은 깊이 느꼈답니다. 마루에게는 면천 문서가 내려졌습니다. 이제 그는 누구의 머슴도 아닌 자유인이 되었지요. 하지만 마루는 그 문서를 무릎에 올린 채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은이 마루의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려 하느냐? 내가 원하면 어디든 가도 좋다. 이 문서가 그 뜻이니까. 마루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작고 떨리는 목소리에 고은은 마루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내 곁에 서서 함께 가자. 내 옆에서 말이다. 마루는 그 말에 무게를 느꼈습니다. 뒤에 서서 아씨를 지키는 것이 전부였던 세월이 이제 곁이라는 따뜻한 이름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지요. 그날 저녁 새롭게 단장된 객주 앞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한씨 객주라는 이름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한 줄이 더 새겨졌지요. 불 속에서도 꺼지지 않은 사람들의 집, 장터에서 불어온 바람에 검은 먼지가 조금 날렸지만 두 사람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서로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곳에 소년과 소녀는 없었지만 불보다 뜨거운 인내로 서로를 빚어낸 단단한 두 사람이 서 있었지요. 저 멀리 쑥가마 연기가 여전히 산 위로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이제 그 연기는 따뜻한 안식처럼 보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웠답니다.